지난번 시간에 마주하지 못했던 양극세포 보면서 이번 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스 350페이지 왼쪽 아래 보도록 합니다. 자, 양극세포 글루타메이트가 광수용기로부터 양극 뉴런으로 방출되면 신호가 이제 처리가 시작되죠. 자, 양극세포에는 빛의 꺼짐과 켜짐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on 양극세포, off 양극세포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네요. 먼저 on 양극세포는 광수용기에 의한 글루타메이트 분비가 감소되는 밝은 곳에서 활성화되는 세포고요. 어둠 속에서 on 양극세포는 글루타메이트 방출에 의해서 억제가 됩니다. off 양극세포는 어둠 속에서 글루타메이트 방출에 의해서 흥분이 되고 밝은 곳에서 글루타메이트가 적어짐에 따라서 활성이 억제가 되네요. 다른 글루타메이트 수용체를 이용함으로써 하나의 자극, 이 자극이라는 것은 결국 빛이죠. 이것은 단일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두 개의 다른 반응을 만들어내는 그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루타메이트가 흥분성인가 또는 억제성인가 하는 것은 양극 뉴런의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형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on 양극세포에서는 mGlu-R6라고 하는 대사형 글루타메이트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용체가 어둠 속에서 글루타메이트와 결합을 할 때 세포가 이제 과분극되는 것이고요. mGlu-R6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on 양극세포는 탈분극이 되겠죠. off 양극세포는 어둠 속에서 이온 채널을 열고 off 양극세포를 탈분극시키는 이온성 글루타메이트 수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극세포 신호 처리는 수평세포와 아마크린세포로부터 오는 입력에 의해서도 조절이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절세포입니다. 양극세포는 신경경로에 다른 뉴런인 신경절세포와 시냅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첨부해서 봐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경절세포에 더 많이 알고 있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망막 표면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연구자들이 연구할 때 접근성이 쉬운 곳이면 더 많은 쉬운 연구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러한 이야기가 교과서에 있고요. 연구자들이 섬세하게 설치된 빛으로 망막을 자극하고 신경절세포의 반응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신경절세포는 망막의 특정 부위로부터 신호를 받게 되는데요. 시야라고 알려진 이러한 부분들은 체성 감각계에 있는 수용 영역과 유사하고요. 와 근처에 있는 신경절세포의 시야는 매우 숫자적으로 분포가 작게 되어 있고 단지 소수의 광수용기들만이 각 신경절세포와 연결되어 있어서 시력은 이들 부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망막의 가장자리에서 하나의 신경절세포로 수렴을 하는 다수의 광수용기들은 결과적으로 애매하지 않는 시각이 형성이 된다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그림 10-33A의 그림을 보시고 방금 살펴본 텔레그래프의 내용을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오른쪽 위로 갑니다. 두 가지 유형의 신경절세포 시야가 있다 되어 있는 부분 봅시다. 켜짐 중심, 꺼짐 주변 시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시야의 중심에서 가장 밝을 때 연합된 신경절세포는 가장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림 10-33C 지금 보고 계시는 33C 부분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빛이 시야의 꺼짐 주변 부위에서 가장 밝다면 켜짐 중심, 그 다음에 꺼짐 주변 시야 신경절세포는 활동 전이의 발생이 정지하게 됩니다. 반대의 상황은 꺼짐 중심, 켜짐 중심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냥 참고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빛이 시야를 가로질러 똑같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 경우에 신경절에는 약하게 반응하게 되겠고 따라서 망막은 환경에서 물체를 인식하기 위해 절대적인
빛 강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조적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에 따른 차이를 감지를 한다는 것을 우리 교과서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현재 영장류의 망막에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참고하면서 봐주기 바랍니다. 여러 유형의 신경절 세포를 밝혀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M타입, P타입 세포가 되겠습니다. 망막 신경절 세포의 80%에 해당하는 두 가지 유형은 주로 M세포와 P세포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M세포는 그대 세포성 신경절 세포를 총칭하고 있고 이것은 운동에 대한 정보에 더 민감하고요. 그에 비해서 P세포라고 하는 것은 보다 작은 소세포성 신경절 세포입니다. 시야에서 형태와 미세한 신호와 관련된 차이점을 밝히는 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신경절 세포의 A형인 또 다른 세포입니다. 멜라놉신 망막 신경절 세포라고 하는 것이 또 발견이 되었네요. 이것도 분명히 시신경 교차 상핵의 광주기에 대한 정보를 중재하는 광수용기로 작용한다는 것까지 밝혀져 가지고 있고요.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뭐 M타입, 그 다음에 P타입, 그 그림의 형태도 조금 다르고 아직까지 많은 것이 여기서 우리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런 타입도 존재한다는 것 정도로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의 오른쪽 10-34 여기 보면 쌍한 시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망막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처리되느냐, 즉 CNS로 어떻게 올라가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고 있네요. 자, 일단 활동 전이가 신경절 세포체를 떠나면은 시신경을 따라 CNS로 가겠죠. 자, 시신경은 시신경 교차에서 뇌로 들어가게 되겠고 이 시점에서 각 눈으로부터 오는 일부 신경 섬유들은 뇌의 다른 면에 교체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시야가 오른쪽 시야, 왼쪽 시야 이것들이 시신경 교차에 의해서 일부 교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각물을 통해서 시상의 외척, 설상체를 통해서 시각 피질로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을 그 그림에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연속 문제의 결론인 메네르병은 아래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10장을 마치고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장은 이 제목에서 보신 바와 같이 원심신경계입니다. 원심신경계. 자율신경과 체성운동신경 조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자율신경이라면 뭘 의미하죠? 자율신경, 평활근, 그 다음에 심근, 내분비선, 그리고 일부 지방세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에 비해서 체성은 뭐 자율, 그 다음에 뭐 평활, 심근, 내분비를 제외한 것 나머지 부분들이니까 체성은 골격근 제어와 연관되는 것을 의미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체성운동신경계는 조금 간단하게 우리 교과서에서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로 갑니다. 358페이지 보면은 뭐 소풍 가서 점심을 먹었던 기억 뭐 이런 게 있다 돼 있고요. 그 다음 뭐 휴식을 취하고 있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테라 그랬고요. 자, 우리가 아주 짧은 순간에 몸은 조용한 휴식과 소화 상태에서 극심한 공포, 흥분 상태로 변했다. 방금 위에서 보게 되면은 휴식하고 있는데 뱀이 나타났다. 이런 경우를 지금 상상한 거예요. 뱀이 나타났다. 그럼 갑자기 우리가 방어 태세를 이루기 위해서 몸이 이제 막 흥분 상태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아주 그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싸움 혹은 도주 반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파이트와 플라이트 리스폰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일종의 반사작용입니다. 이러한 반사작용은 중추신경계를 통하여서 통합이 되고 조절된 다음에 말초신경계의 원심신경계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원심성 뉴런들의 섬유는 축삭의 다발인 신경을 통하여서
중추신경계로부터 근육과 분비샘 이런 곳으로 이제 명령을 전달하겠죠. 그 다음에 혼합신경이라고 하는 일부 신경들은 구심성 섬유를 통하여서 감각 정보를 운반을 합니다. 그 다음 텔레그래프. 말초신경계의 원심성 부분은 골격근을 조절하는 체성운동신경 뉴런과 평활근, 심근, 그 다음에 분비샘, 서로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죠. 그리고 일부 지방조직을 조절하는 이것이 우리가 자율신경 뉴런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는 때때로 신경계의 수의근과 우리가 불수의근 이렇게 의미를 나누기도 하죠. 수의근,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체성이죠. 골격근과 같은 것들이 대부분의 얘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요. 체성신경 경로에 의해서 조절되는 대부분의 운동이 의식적인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음식 삼키기나 무릎 반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본인의 의지와는 나타나지 않는 불수의적인 반응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율신경 반사가 주로 불수의적이지만 사람은 생체 대먹임 훈련을 이용하여서 심장박동수와 혈압 등과 같은 일부 불수의적인 기능을 또 우리가 조절할 수도 있죠. 자, 먼저 우리는 자율신경계를 살펴봄으로써 말초신경계의 원심성 신경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성은 또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크게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연속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강력한 중독이라는 말이 있네요. 강력한 중독. 흡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저기 우리 보고 계신 슬라이드 여기 보니까 케미컬 스트럭처가 하나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니코틴입니다. 니코틴. 탄소가 10개, H가 14개, 질소가 2개야 이렇게 있는 이환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에는 이런 니코틴 유사 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같은 경우에는 그 뿌리, 줄기, 잎 이런 데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니코틴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 그림을 통해서 알아봐 주기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매일 전 세계적으로 13억 명 이상이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복용한다. 이것으로 매년 약 500만 명이 목숨을 잃고요. 왜 사람들은 알면서 자신에게 독성을 끼치는 것일까? 뭐 담배 피우시는 분들 참 이거 알고 있지만 못 끊죠. 그 물질, 이게 화학물질이 니코틴, 당신은 이미 답을 일부러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인데요. 자, 담배에서 발견되는 4천여 가지 이상의 화합물 중에 하나입니다. 니코틴. 이게 바로 중독성이 굉장히 심하고요. 이 중독이 매우 강력해서 20%의 이하의 흡연자들만 첫 금연 시도에서 담배를 끊을 수 있고 그래서 담배 끊는다는 게 참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샤니카가 이번 연속 문제의 주인공입니다. 6년 동안 흡연을 했네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한 번은 실패를 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금연을 또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흡연에 대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을 하기로 의사와 약속을 했네요. 그 옆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담배가 우리 인체에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단 이 그림에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도 아주 섬세하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뭐 전립선 비대증까지도 이런 것들이 관여하고 노화와 연관됐다는 건 이미 다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죠. 자율신경계로 갑니다. 1번. 원심성 신경계의 자율신경계. 오래된 기록에서 우리가 식물신경계, 우리가 수의적 제어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의건, 불수의건 나누는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텔레그래프.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가지와 부교감신경가지. 여러분들 이미 한 번씩 들어봤죠? 교감, 부교감하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각 교감신경계,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계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교감신경계의 일부분이 그리스 의사인 클로디우스 갈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기술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그 시대에서 이분은 여러가지 그 해부 생리의학,
그러니까 의학의 전 부분, 생명과학 전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편찬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자, 갈레는 해부를 통해서 동물의 정신이 속이 빈 신경을 통하여 뇌에서부터 조직까지 흐르며 몸의 다른 부분들 사이에서 서로 어떤 교감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제 이 교감이라는 단어가 쓰게 된 것이죠. 갈렘의 교감 이후에 교감신경가지에 대한 명칭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오른쪽 그림에 11-1에 나올 그림인데요. 자율신경계, 부교감신경계와 교감신경계가 서로 약간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조금 전에 요하스에서 나왔던 글라디우스 갈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요약이고요. 지금 터키에 가게 되면 이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이 있고 이 모습은 현대 쪽학가가 상상한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분의 업적이 그 당시에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교과서 내용 세 번째 패러그래프. 교감신경가지와 부교감신경가지가 해부학적으로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들의 표적에 대한 두 가지 작용을 구별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두 신경이 가장 활동적일 때의 상황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인데요. 이 장 앞부분에서 나온 소풍을 갖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가지가 기능하는 두 가지 양극단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 후 조용히 쉬고 있을 때 부교감신경 가지가 지배적이네요. 그 다음 소화와 같은 조용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 11-1 보게 되면은 부교감신경 휴식과 소화 그때 부교감신경이 지배적이고 파이트와 플라이트 반응이 오게 되면은 교감신경 활동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림처럼 반대로 교감신경가지는 뱀으로부터 인한 강력한 위험과 같은 긴장이 큰 상황에서 지배적이고 교감신경작용의 가장 극적인 예는 싸움 혹은 도주 반응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자, 이것은 뇌는 몸 전체에 걸쳐서 강력하고 동시적인 교감신경 반사를 촉발시킵니다. 신체가 싸움 또는 도주를 준비함에 따라서 심장은 빨라지고 팔, 다리, 심장으로 가는 근육으로 가는 혈관이 팽창해지며 간은 근육 수축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생산해서 이것을 분해해서 쓰겠죠. 생명이 위협받을 때 소화의 우선순위는 낮아지고 이로 인해 혈액과 위장관에서 골격근으로 전환이 된다. 그 다음 싸움 혹은 도주 상황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교감신경 반사는 시상하부를 통해서 중재되는 위기에 대한 전신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에요. 1-1 자율신경계는 항상성 유지에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 자율신경계는 체내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분비계 및 행동생태계와 긴밀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성감각 수용체와 내장 수용체로부터 오는 감각 정보는 뇌의 시상하부, 뇌교, 연수 등에 있는 항상성 조절 중추로 간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자, 이것을 우리 교과서 11-2의 그림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위에 이제 감각 인력이 나오게 되겠죠. 그 감지를 하게 되겠고 이것이 이제 뇌교, 연수, 시상하부, 변전계, 대뇌피지를 통해서 밑에 있는 자율신경 반사, 황동 반사, 내분비 반응. 물론 이 내분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율신경 반사와 연결되니까 화살표가 서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들 중추는 혈압, 체온 조절, 수분 균형과 같은 중요한 기능들을 감지하고 조절한다. 자, 그 밑에 있는 그림 11-3 보게 되면은 자율신경 조절 중추 위치와 각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 어디에 관여하느냐, 뭐 체온, 수분, 섭식, 방광, 2차 호흡 중추, 혈압 조절, 호흡 중추 뭐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고 시상하고 뇌교, 연수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자, 맨 밑에 줄 대뇌피질과 변연계에서 통합되는 감각 정보는 자율신경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네요. 다음 피조 갑니다. 자, 연속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연속 문제. 신경과학자들은 어떤 화학물질이 뇌에서 양성 강화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독 행동이 발전하여서 육체적, 심리적 의존성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자, 니코틴은 뇌의 보상 중추에서 도파민 방출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희열감을 느끼게 하는 중독성 에이전트, 중독물질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뇌는 흡연의 사회적 양상과 금연을 어렵게 하는 조건화된 반응인 쾌감을 결합시키기 시작합니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으면 무력감, 배고픔, 조급성 등의 불편한 금단 현상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 자, 금단 현상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담배를 계속 피우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혈액 내에 니코틴 수준이 만성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자, 니코틴은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상승된 어떤 신호 분자가 농도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세포의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자, 니코틴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니코틴 수용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반응. 상승된 신호 분자의 농도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세포의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수용체가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은 그 다음 연속되는 문제를 통해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자, 교과서 360페이지에 네 번째 줄,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 자율신경 반사는 뇌로부터 오는 입력 신호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척수 반사에는 뇌와 관계없는 거죠. 배뇨, 배변, 음경 발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러한 기능들은 뇌로부터의 하행 경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입력은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와 척수 사이의 소통이 차단이 되는 척수 손상을 입은 사람은 일부 척수 반사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감지하거나 조절하는 능력만 잃게 된다는 겁니다. 자, 기량 조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율신경계의 가장 큰 특징이 기량 조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가지와 부교감신경가지는 항상성에 대한 월트 캐넌의 특징 4가지 모두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4가지가 뭐냐? 내부 환경의 적합성의 보존, 그 다음에 긴장 조절에 의한 상향 조절, 그리고 기량 조절, 조직에 따라 효과가 다른 화학적 신호들, 이렇게 4가지로 월터 캐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뇌분비 기관들은 기량 조절이라고 하는 이 자정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의 자율신경가지는 흥분성이고 하나는 억제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반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 자극 전달은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킨다. 그러면은 심장 박동수에 대한 부교감신경의 자극은 이에 대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기량적이라는 표현이 서로 반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장 박동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사이 어떤 상대적인 비율을 변형시킴으로써 조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중적인 기량적 신경 분포의 예외로서 땀샘과 혈관의 평활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직들은 오직 교감신경 가지에 의한 신경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 조절에 의해서 완전히 의존되어 있다. 자, 이것들은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억제되는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위에서 그 월터 캐넌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생리의학자입니다. 1871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소아생리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소아생리. 이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엑스선 촬영할 때 그 조형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엑스선 촬영할 때 내부 기관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조영제에 의한 소화기 관찰을 최초로 성공하신 그런 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아랫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